소 농장주들이 흔히 하는 말은 고베 송아지 한 마리의 가치가 일반 소 100마리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골에서 소 수천 마리를 키우는 농장은 고베 송아지 수십 마리만 키우는 일본 농장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고베 송아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이 송아지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세요. 호주의 한 농장에서 소 1,000마리를 키우고 일본의 한 농장에서 고베 송아지 1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모두 연간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주는 농업에 사용되는 광대한 면적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축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의 품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홀스타인과 같은 젖소도 상당량 사육되고 있습니다. 홀스타인 소는 뛰어난 우유 생산 효율과 높은 활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젖소 한 마리는 전체 수유 기간 동안 최대 2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젖소는 주로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되지만 호주에서 생산된 젖소의 소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마블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의 가격은 고베 소고기와 비슷하지만 호주 젖소의 부위별 소고기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육 방식이 원인입니다. 호주에서 소를 사육하는 주요 환경은 넓은 목초지나 대규모 비육장입니다. 우유 생산이든 육류 생산이든 각 농장은 수천 마리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일리지나 녹비 사료가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소 농장은 산업적 규모로 운영되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평균적인 품질의 고기를 생산합니다. 반면 고베 소고기 농장은 차별화됩니다.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프리미엄 품질 제공에 집중하고 미식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고베 소고기에 대한 고베 소고기의 정성에 비견할 만한 소 농장은 없습니다. 고베규는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미식가들만 맛볼 수 있는 고급 고가 소고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뛰어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외에도 이 유명한 소고기는 근육 내 지방 함량이 높아 독특한 마블 무늬를 자랑합니다.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아 일반 소고기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기의 풍미와 질감을 향상시킨다고 여겨지는 독특하고 다소 비밀스러운 농법이 높은 가치를 지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을 얻기 위해 쇠에 맥주를 주고 사케를 바르고 심지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특별히 친절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독특한 동물들을 마사지하는 것은 흔히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소를 마사지하면 소가 편안함을 유지하고 활동 부족으로 인한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공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케는 가죽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털에 윤기를 더하기 위해 바릅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이 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휴식의 한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 먹는 행위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고베 송아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구 중 하나로 송아지 한 마리가 시장에서 최대 3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이 소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미 있고 영양가 높은 소고기를 생산하는 독특한 사육 방식 덕분에 고베 소고기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농장이 고베의 진정한 기준과 일본의 엄격한 번식 관행을 준수한다면 고베 소고기 농장을 설립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반 소를 사육하는 것보다 10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와규소는 높은 지방 함량, 즉 마블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와규 소고기의 풍부한 맛과 독특한 식감은 바로 이 마블링 덕분입니다. 반면 기존의 소 사육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축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와규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와규 소고기를 딥프린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성과는 언젠가 진짜 와규와 거의 동등한 품질의 배양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연구진은 와규소에서 추출한 근육 줄기세포와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딥프린팅 방식으로 와규 고기를 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포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실험실 환경에서 더 쉽게 배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그 후 연구진은 후속 단계에서 이 세포들을 수동으로 조립할 것입니다. 이는 와규 소고기 세포에 존재하는 혈관 구조와 지방 다발 섬유를 분석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와규 소고기 덩어리를 완전히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한 와규 소고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해 세포의 구성을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조 분석이 완료되면 고기의 기본 골격이 확립됩니다. 그 후 연구진은 SAM-D 프린팅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고기를 조각할 것입니다. 두 가지 원래 세포 유형에서 생성된 지방과 근섬유를 층층이 쌓아 고기 블록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고기 블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험적 방법을 통해 와규 소고기를 제작함으로써 식품의 모양, 구조, 풍미, 그리고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SAM-D 프린팅 공정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신중하게 통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와규 소고기 특유의 마블링 구조를 실제 소고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며 실제 소고기와 유사한 풍미를 지닐 것입니다.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SAM-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와규 소고기의 지방 함량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식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전반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SAM-D 프린팅 기술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식물성 스테이크와 같은 일반적인 소고기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SAM-D 프린터 내부에 부품을 배치하고 동물성 고기의 근섬유를 모방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프린팅 공정을 통해 맛있고 탄탄한 식감을 구현합니다. 실제 소고기의 자연스러운 근육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식물성 스테이크는 실제 소고기의 외관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SAM-D 프린팅 육류를 통해 배양육을 생산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육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육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와규는 고급 소고기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고가의 소고기로 분류됩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최대 4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3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완전히 성숙한 와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이 와규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2억 6,88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뵈기를 바랍니다. 거대 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이지만 많은 곳에서 식용으로 사냥됩니다. 수세기 동안 고래잡이는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추운 북극부터 외딴 태평양 섬나라까지 각 공동체는 고유한 고래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생계와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고래잡이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알래스카에 사는 이누이트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고래를 사냥해왔습니다. 고래는 땅이 1년 내내 얼어붙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가금류 사육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래는 지역사회의 주요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2번, 가을에 1번 북극고래를 사냥합니다. 바다가 완전히 얼기 전과 해빙빙이 시작되는 봄에도 원주민들은 작살로 고래를 사냥했습니다. 작살은 거대 고래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어구이기도 합니다. 포경 시즌이 시작되면 포경선들은 차가운 북극해로 나갑니다. 거대한 북극고래를 사냥한 것은 대형 포경선이 아니었지만 약 1톤 용량의 작은 보트. 이 배들은 함께 뭉쳤습니다. 활머리 고래잡이 함대는 먹이를 손쉽게 포위하고 잡아냈습니다. 배가 먹이에게 접근하자 선원들은 작살을 들고 고래를 향해 곧장 쏘았습니다. 각 작살에는 부표에 연결된 긴 줄이 있어 선원들이 지쳐 물에 가라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대어 큰 모터선이 고래를 해안으로 견인하여 도축하고 유통할 것입니다. 북극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지역에는 태평양에서 수천 년 동안 고래를 사냥해온 전통을 가진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매년 5월에서 일시벌 사이에 고래들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를 이동하는데 이 거대한 해양 동물들이 람바 섬 앞 사회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래잡이 활동은 보통 시작됩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고래 사냥이 가장 활발합니다. 람바타 섬 주민들은 여전히 소박한 전통 목선을 이용해 고래를 사냥합니다. 이 배에는 뱃사공과 어부를 포함하여 7명에서 1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임무를 맡습니다. 주된 임무는 배의 뱃머리에 서서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긴 창을 든 남자입니다. 람바타족은 임신 중이거나 짝짓기를 하거나 어린 고래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체 고래를 사냥하며 전통적인 작살로 잡습니다. 매년 섬 주민들은 식용으로 일시 보마리에서 20마리까지 고래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래잡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며 주된 목적은 식용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여전히 고래잡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덜 알려진 고래잡이 전통 중 하나는 바시족의 전통입니다. 바시족은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 있는 바스크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숙련되고 초기의 고래잡이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고래잡이 전통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고래잡이 산업, 오늘날 비규족의 전통적인 고래사냥 직업은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래사냥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고 있으며 역사적인 고래사냥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고래고기, 기름, 고래기름을 확보하여 제약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자 세계 포경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 일본 또한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500마리에서 900마리의 고래가 상업적 목적으로 포경되어 고래 개체수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인에게 고래잡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활동입니다. 오랜 고래잡이 전통을 가진 일본, 고래는 귀중한 원료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일본 요리 문화에서 바다에서 잡은 생선, 새우, 조개는 실제로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사람들은 고래 고기를 먹고 고래 기름을 축제, 감사,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포경 문화의 기원입니다. 포경하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가진 일본과 노르웨이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북극의 일부 원주민들은 거대 고래 사냥으로도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고래 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은 어떻게 사냥할까요? 이 거대한 물고기는요. 지금 함께 탐험해보세요. 전 세계에는 다양한 고래잡이 전통이 있지만 에스키모의 전통이 아마도 가장 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에스키모인들은 7000년 전부터 작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에스키모인들은 7, 8명이 탑승한 작은 모터보트를 비롯하여 여러 전통 도구를 사용하여 고래를 사냥하고 작살과 부표를 사용하여 고래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에스키모 사냥꾼들은 종종 작은 보트나 작사를 사용하여 접근했습니다. 고래는 종종 동물 뼈나 금속, 나무로 만든 작사를 사용하거나 고래의 피부를 뚫고 단단히 고정하여 탈출을 막도록 고안된 작사를 사용합니다. 포경은 보통 한 척 이상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래를 쫓으며 이루어집니다. 고래에 가까워지면 1개 이상의 갈고리를 고래의 몸에 꽂습니다. 이 시점에서 갈고리에 부착된 부표가 고래를 빠르게 지치게 하는 저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가 지치면 사람들은 고래에게 다가가 칼로 심장이나 다른 중요 장기를 찔러 죽입니다. 고래는 해안으로 견인되어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 가공됩니다. 전통 사냥에 대한 구전 역사에서 에스키모인들은 각기 다른 정착지에서 온 서너 척의 배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은 어미 고래를 따라가거나 해안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는 생후 1년 정도의 고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냥은 보통 6월 말에 시작해서 5월 초에 끝납니다. 이 시기에 많은 해빙 지역이 녹아 에스키모 사냥꾼들이 출항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작살로 고래를 쏘면 종종 격렬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사냥꾼은 먹이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소총을 사용하면 가장 빠른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먹이를 잡은 후 선원들은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으로 고래를 해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고래 사냥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래 사체를 해안으로 끌어올렸고 거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고기, 내장은 모두 식량으로 사용되었고 기름에서 나온 기름은 불에 태워 빛과 열을 얻었습니다. 뼈는 건축 자재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래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트랙터나 대형 상업용 트럭을 이용해 고래를 처리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의 고기를 처리하는 일은 힘센 사람들만 담당합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가죽과 두꺼운 지방층을 분리합니다. 귀신고래 고기는 소고기보다 더 진한 붉은색입니다.
사냥꾼들은 귀신고래를 여러 부위로 나눕니다. 그들은 각 부위를 냉동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이는 원주민의 식량 비축량입니다. 그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 동안 영하의 기온과 제한된 식생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인 농사 방식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에 의존하여 식량을 구했습니다. 고래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제공하여 마을 전체가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고래 지방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괴너지 지방을 제공합니다. 고래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분도 썰매개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 공동체와 가축에게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서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서는 고래 가공품을 먹는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 나라에 살면서 고래를 사냥하고 고래의 가죽과 지방에서 중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얻었습니다. 특히 고래 지방을 날것으로 섭취하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으며 비타민 C는 고래 기름을 통해 섭취합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고래잡이는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그들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영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래잡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래의 정신을 기리는 의식과 의례를 통해 미래의 고래잡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동체 행사입니다. 수천 마리의 고래를 잡아 이윤을 남기는 상업적 포경과는 달리 에스키모 포경은 지속 가능하며 국제 협약에 따라 관리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생계를 위해 고래를 사냥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고래가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키모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고래를 사냥했지만 고래 개체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수천 년 동안 공동체 내에 존재해온 수많은 문화와 전통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발전시켜야 할 좋은 전통도 있고 폄하되는 전통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고래유의 전통은 바로 제도는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을 파라오 제도의 고래 사냥 전통을 탐험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파라오 섬에서 1000년이 넘는 고래 사냥 전통을 발견해 보세요. 파라오 섬은 북대서양 끝에 위치한 덴마크의 작은 자치령입니다. 섬 당국은 이 대회가 전통 파라오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섬 주민들에게 귀중한 식량 공급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전통은 12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섬에 정착했습니다. 이 지역의 고래잡이 방식도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잔혹하고 끔찍한 일로 여겨집니다. 섬 근처에 고래떼가 나타나면 지역 주민들은 배를 타고 고래들을 포위했습니다. 고래들을 겁주기 위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냥꾼들은 고래들을 서서히 만이나 학으로 몰아넣어 가두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래를 사냥하고 잡아먹습니다. 많은 고래들은 탈출을 시도하면 작살로 사냥당할 것입니다. 고래 보호구역, 작살을 던져 고래의 몸을 꿰뚫은 후 밧줄로 해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안으로 끌어올려진 고래는 부두에 줄지어 세워져 지역 사냥꾼과 가족들에 의해 도살되었습니다. 각 사냥꾼과 가족은 보안관이 나눠준 고기와 지방을 일정량씩 받았습니다. 고기 한 조각은 전통 조리법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고래고기 한 조각은 한 가족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공식 촬영은 상업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고기능 고래고기를 맛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지역 레스토랑과 호텔에 판매됩니다. 고래는 파라오 섬의 요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 섬은 농업 생산이 활발하지 않아 식량과 채소 생산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래고기와 고래기름은 오랫동안 중요한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이었습니다. 고래의 모든 부위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고기부터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까지 사용됩니다. 고래잡이는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고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파오족의 회복력과 자립심, 수천 년 전 용맹한 전사들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록 문화적 전통으로 여겨지지만 고래잡이는 잔혹한 사냥 방식과 그 장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활동은 고래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여 해양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교란합니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래고기에 함유된 높은 수준의 수은과 기타 독소는 특히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제품입니다. 오늘날에도 포경은 매년 피오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파일럿 고래 사냥이 전통 문화의 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외국 공동체가 포경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파라오 사람들에 대한 무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토 내정에 대한 간섭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포경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지만 현대의 법적, 사회적 기준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파라오 섬 정부는 파일럿 고래 사냥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포경 활동은 허가받은 사람만 참여하고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포경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도적인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파오섬의 고래 사냥은 문화유산과 세계윤리 기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파로족은 전통보다 지속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유산이 음악적으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래가 서식하는 모든 지역운동물의 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흰살 생선은 식용으로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일본에서 거의 10톤에 달하는 거대한 배가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어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고래잡이 어선입니다. 70톤의 긴수염 고래와 한 번에 700톤의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어선입니다. 매번 항해할 때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운항하며 거대한 고래를 바다에서 직접 잡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어부들이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고래를 잡으려면 일본 어부들은 8,000톤이 넘는 대형 선박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십 명의 선원이 고래를 추적하고 포획하고 가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박이 바다에서 한 번에 1만 3,000km 이상을 수개월 동안 항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선박을 모선, 머더십이라고 부르며 주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지원 작업을 수행하는 소형 어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외해에서는 모선이 소나나 GPS 기술을 이용하여 고래 무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숙련된 석유 작업자들이 이를 시각적으로 감지합니다. 배의 선원들은 작살에 폭발물을 부착하여 고래를 죽이거나 즉시 기절시키는 포경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고래의 등과 같은 중요 부위를 노려 고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사냥했습니다. 고통. 고래들이 포획되면 모선으로 끌려 바다에서 바로 가공됩니다. 모선으로 끌려온 후 선원들은 고래고기 가공 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고래의 바깥층인 지방과 피부를 큰 칼과 기계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생선 몸통은 취급하기 쉽도록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잘린 고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다음 가공 단계로 이동됩니다. 고래고기는 포장을 위해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어획 과정 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 냉동합니다. 고급 시장이나 수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품질 부위를 사용합니다. 고래 지방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기름으로 가공됩니다. 선상 가공은 운송량을 줄이고 육류를 보관하기 쉽게 합니다. 고래 안개는 가공 후 일반적으로 분쇄되거나 폐기됩니다. 대부분의 장기는 바다에 직접 버려져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며 가공 공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선의 무게가 300kg에 달하면 최대 500톤까지 고래들이 항구에 도착하여 대형 상점과 슈퍼마켓에 고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경은 비인도적이고 잔혹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은 1982년부터 상업포경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이에 반대하며 매년 포경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세계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래를 포경하는 것일까요? 그 일본 정부는 이제 일본의 포경을 자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일본인들은 포경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고래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주된 목적 외에도 일본인들은 고래의 지방을 연료유와 비누 또는 어류 내장 퇴비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 일본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했고 고래는 수백만 명의 일본인의 굶주림을 해소하는 식량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는 수십 톤의 고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 되었습니다. 자이언트 화이트피쉬는 바다의 가장 위대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곳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숭배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를 신성시하는 동시에 공동체를 지탱하는 식량원으로 여깁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토착 어촌 공동체는 여전히 매년 고래와 향유고래 낚시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신비롭고 독특한 땅을 탐험하며 그들이 어떻게 고래를 잡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본이나 노르웨이의 상업적 고래잡이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라마렐라 어부들은 전통적인 이유와 생존을 위해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인도네시아에서는 레라 주민들이 수십 마리의 고래를 사냥하는데 그 중에는 북극고래, 흰인수염고래, 심지어 향유고래도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희귀한 고래 상어만 사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라 어부들이 고래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람 알레라 어부들은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갈 때 엔진이나 현대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나무배를 타고 나갑니다. 말린 야자수 2% 짠 돛을 단 팔레트, 페일드라고 불린다. 이 전통배는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이 사용해왔습니다. 각 배에는 등반가, 운전수, 관측자, 그리고 특히 라마라고 불리는 창병을 포함하여 약 10명에서 12명이 탑승합니다. 라마는 사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출항하기 전에 그들은 종종 작은 해안 지역에서 기도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조상, 바다, 그리고 고래 종에 대한 간청입니다. 레라족에게 고래는 바다가 선사한 신성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파괴되어야 할 먹이. 라말레라 고래잡이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수공의 어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고래, 주로 향유고래나 혹등고래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면 배들은 즉시 전속력으로 접근합니다. 배 위의 관찰자는 거대한 고래를 쫓도록 배를 조종합니다. 라마파족은 고래를 배에서 찌르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 약 4m 길이의 갈대를 들고 고래의 몸에 직접 갈대를 꽂아 닦아냅니다. 거대한 동물의 몸 깊숙이 칼날이 꽂혔다. 점프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어 당신을 밀어내거나 바다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작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보통 배에 연결된 줄이 어부들이 펄쩍펄쩍 뛰는 고래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번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몸부림쳤지만 고래는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고래를 지치게 하고 광활한 바다에서 점차 기절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거대한 고래는 어부들의 배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복되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람 말레라 어선에는 보통 보트 행거와 숙련된 고래 사냥꾼, 특히 작살로 고래를 잡는 작살 사냥꾼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을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래가 해안으로 올라오면 바로 해변에서 해부와 나눗셈이 이루어집니다. 마을의 모든 가족이 몫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 나눗셈 시스템은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등반가, 뱃사공, 도둑 제작자도 각자의 몫을 차지합니다. 물고기의 일부는 마을의 노인,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위해서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모든 부위가 사용됩니다. 고기는 먹고 지방은 요리나 연료로, 뼈는 수공 예품으로, 가죽과 내장은 말려서 다른 마을과 교환합니다. 고래 한 마리 한 마리가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낭비가 없습니다. 레라 어부들이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대신 고래를 사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르바타 섬은 가난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농사를 지으세요. 대부분의 이곳의 어부들은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고래 사냥은 수백 년 동안 특히 바다의 작은 물고기가 고갈된 혹독한 건기에는 그들이 생존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레라족은 고래가 조상과 바다가 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탐욕이나 시장에 내놓기 위해 고래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5월부터 일시월까지 약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고래만 사냥합니다. 또한 고래 사냥은 배 만들기, 창 만들기, 축제 참여 등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사냥 후 산업 고래잡이와는 달리 람 말레라 어부들은 엔진이나 현대식 장비 없이 손으로 직접 사냥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포획하고 어린 고래나 무리를 지어 사냥하지 않으며 항상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존하는 방식이지 파괴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람 말레라 전통을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이 전통을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었죠. 이것이 람발레라족이 수세기 동안 고래를 사냥하면서도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